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을 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손석준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대통령 당장 내리세요. 안 하면 아니 간사간 합의로 회의장 내에 그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뭐 티켓이나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절차 해소를 위한 기 때문이라는 많은 의혹들로 그 진상이 가려졌는데 이제는 많이 제대로 실상을 이해하게 됐다는 점에서 제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난 경기도 국정감사. 역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경기도 국정감사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총평을 좀 먼저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기억나는 게요. 김부선 씨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웃음소리, 많이 웃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조폭 관련 그런 사진 뭐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지사는 나는 해명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대장동의 늪에서 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저는 결국은 그 서른 민주당 의원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전했습니다. 네. 일단 뭐 평가를 박하게 해주셨는데 평론가이시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도 기억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해석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대장동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장동이 기억나야지 왜 인형이 먼저 기억나고 조폭이 먼저 기억납니까? 그럼 공격이 실패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오히려 대장동보다 더 다른 걸 기억나게 만든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언론에서는 무승부다 뭐 이렇게 평가들을 이제 흔히 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자리는 아무래도 야당의 시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골 넣을 기회가 왔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골 결정력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 선방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공격을 했었어야 하는데 공격하지 못한 국감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기억나는 부분은 비슷한데 평가는 좀 상반되셨던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추가로 하나 좀 여쭐게요. 일단 그 국정감사 끝났으니까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지사직에 사퇴를 할 것 같은데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선대위 출범과 함께 사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캠프들은 다 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당 조직 원래 당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멤버드급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될 거거든요. 아마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이런 시기에 맞춰서 아마 사퇴 선언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 전환을 민주당 쪽에서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정감사 관련해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사퇴 시점까지 전망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어제 그리고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어제 국감에서 그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사실상 좀 선을 긋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그 자꾸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요. 어떻게 해야든 업무상 배임에서 그 유동규하고 같이 늪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업무상 배임의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라는 그 야당의 질문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삭제한 게 아니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채택하지 않은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어제는 이제 날이 바뀌어가지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몰랐답니다. 몰랐고 그거는 그 간부들 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머리를 엄청 굴리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못 벗어납니다. 업무상 배임.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고 하는 이 대장동 설계가요. 처음부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땅값을 너무나 싸게 지금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인허가 절차에서 성남시가 다 알아서 해줬어요. 예를 들면 용적률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임대 비율은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은 아예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화천대유, 그 다음에 천화동인 이 7명인지 8명에게 정말 완전히 거의 몰아서 이익을 주는 수천억의 정말 황당무계한 지금 돈이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설계 자체가 저는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벗어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머리를 굴린다 이 표현은 네. 관련 사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한다 이 심사숙고한다. 정도로 네, 순화를 네,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그 위원님께서 그 보시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그런 관계를 좀 그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전에 관계가 있었는지 이건 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장 임명을 내가 만약에 했더라면 그러면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본부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사장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 시장이 곧바로 산하기관에 그것도 큰 기관도 아닌데 그 기관에 본부장을 임명한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얘기할 때 그림을 이상하게 자꾸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지사도 수차례 반복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다 알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애초부터 거긴 민영개발로 추진했던 것이고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는데 반대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거고요. 뭐 사상 초유의 준예산까지 편성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원래 공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게 공영과 민영을 다시 하나로 섞는 공민영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다 빼고 얘기하면 애초부터 뭔가 의도를 갖고 설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건 좀 맞지 않다.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LH가 공영 개발을 하더라도 택지 개발을 먼저 하잖아요. 택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택지를 건설사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건설사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수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LH가 택지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건설사가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지었을 때 그 이익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이라는 형태에서도 그런 형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영과 공영이 같이 섞여 있는 방식이라고 해서 확정이익을 4,400억 원을 먼저 미리 받아내는 이런 사례도 사실 없는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민영 지금 성남의들 화천대유가 분양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이익이 생각하지 않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건설과 관련돼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원주민한테 좀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양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가 좀 더 많은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공영으로 환수할 것인가 이런 걸 제도적 보완이 돼 있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방식을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전부 다 물을 수 있겠는가? 저는 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틀려서 좀 네.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대장동 사업은요, 2004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는 뭐였냐면 고급 주택을 짓는 거였어요. 전원주택처럼. 그래서 이제 그 비버리 힐즈처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2009년도에 LH가 탄생을 해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져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채무가 100조가 넘어요.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거는 수익성이 안 나는 건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H 스스로 이거는 대장동에서 손을 뗀 거예요. 무슨 국민의힘이 공공을 반대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선거를 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주민들이 이거를 원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LH는 빠져라 이렇게 했을 때 다 원주민들 민간이 해라라고 전부 다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당시 후보로 그 민간으로 하겠다. 그게 맞다. LH는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결국 본인이 시장이 됐을 때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 대장동 설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원래의 그 사업이 아니에요. 고급 주택 짓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설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본인이 그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강제 수용으로 공공으로 한다고 하면서 강제 수용해갖고 거의 사실 이건 강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계속 공공으로 갔어야 되는데 성남의 뜰을 만들어갖고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가도록 다 그냥 성남의 뜰이 알아서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분도 이재명 지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 자체가 설계하신 분이 범인이다. 설계하신 분이 업무상 배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동안 계속 쭉 나왔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 논의의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은 그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현재 야당이 반대로 그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결국 민간을 좀 끌어들여서 하게 된 거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성남시 의회가 또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바뀐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서로 강조하고 있어서 그 서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걸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제가 하고요. 이 질문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업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런 얘기는 앞에 원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재명 지사도 반대했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해명을 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당시에 그런 민간 사업 추진하겠다 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니까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말씀하신 그거는 녹취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녹취록에 이미 이재명 지사가 민간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김은혜 의원이 그때 공개하신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김은혜 의원 얘기부터 제가 할게요. 김은혜 의원이 녹취록 공개한 게 그게 2009년도의 거라 2009년도 일을 지금 그 원주민이 기억해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2009년도에 녹취한 내용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원주민이 자기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증언한 내용을 녹음해서 들려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 이전까지 상황은 최고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아요. 원래 LH로 추진됐던 공영개발을 추진했던 곳이거든요. 그랬다가 2010년도에 공영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LH도 수익성이 없어서 손 뗐다는 거잖아요. 네, 고급 주택이요. 예, 고급 전원주택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아닙니다. 지금 항상 다 뭐 동의하는 내용은 애초부터 공영개발로 그냥 쭉 갔더라면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LH가 손 떼면서 그냥 민간 사업자들이 그걸 그냥 그 민영으로 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1,400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미리 계약하고 땅값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구 한 70%를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영개발로 가던 거를 멈추게 한 다음에 난 그러면 그냥 공용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민영과 공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론가님,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른 네.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최고위원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 수요도 적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모델이어서 그 사업 모델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정리하고 다음 네. 주제 좀 얘기를 네. 해도 되겠죠. 일단 결국 지금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배임인 거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과연 그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이 배임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에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건 정말 실수했던 것 같아요. 네. 저런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유동규 본부장이 그 압수수색 전에 2시간 동안 누군가하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핸드폰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마 제보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신복이라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수수색 당시에 가장 지금 힘든 그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하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핸드폰 던지라고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지사가 저런 얘기는 사실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규 그 본부장을 임명했냐는 심상정 의원의 말씀에 그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저는 제가 사인을 했는지 권한이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재명 지사는 거의 제가 볼 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사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유동규 본부장을 임명하신 분은 이재명 그 시장이죠. 그 당시에.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 결국은 업무상 배임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벗어나지겠습니까? 네, 지금 또 말씀하신 취지 또 연장선상 제가 부연을 하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지금 거짓으로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네. 이렇게 제가 전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압수수색 당시에 던졌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를 해서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또 핵심적으로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상 맞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휴대폰이 있어야 꼭 통화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통화했는지는 통신사로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왜 이 사람하고 유동규하고 통화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꼭 굳이 휴대폰을 확보를 해야지 꼭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뭔가 맞지 않는 얘기를 좀 자꾸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추정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도 추정해보고 저렇게도 추정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추정을 마치 이야기처럼 듣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정말 이 지사 측근이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 이름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왜 공개 안 했을까 하는 게 전 첫 번째 합리적 의심이고요. 네. 그리고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가 성남시장 시절 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때도 일단 본부장을 했고, 그러면 최소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사람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도지사 할 때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 경기도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치 마지막에 뭔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모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단계 추측 과정 중에서도 좀 지나친 추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께 좀 죄송한데 그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속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애초에는 발사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고흥 나로 우주센터 상공에 강한 바람이 분답니다. 그래서 지금 발사 시각이 오후 4시에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과기부 1차관이 오후 2시 30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상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해서 발사 시각을 어떻게 정할지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확인이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또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관련해서 좀 시각이 좀 엇갈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국감장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또 논란이 됐었는데 관련된 녹취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본체는 그 진술서의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조만간 밝혀진다. 네, 취소를 했습니다. 네, 할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페인트 뿌리는 식으로 하는 얘기를 하면 더 나쁜 사람이고. 아니, 바로 확인해보면 조그만 일반 네티즌이 몇 번 검색을 해봐도 확인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님 같은 합리적인 분이 당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사실. 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도지사와 또 이른바 조폭과의 연루설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공개했던 돈다발 사진의 진위를 놓고 지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사진의 논란과 별개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규명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에 이 국제 마피아파 이제 조직원들 변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제보를 하신 분, 공익 제보인데 박철민 씨는 어떻게 보면 마피아파 조직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안다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본인의 신분을 다 드러내고 내가 진짜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난 처벌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서에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 김용판 의원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진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로 박철민 씨 입장이 나왔는데 결국 돈이 간 건 맞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래 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박철민 씨의 이런 제보와 진술서와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재명 지사는 웃음으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박철민 씨를 아는지,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답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야당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민주당에서요, 자료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인 채택도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결국 뭐냐면 갖고 있는 건 제보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언론 보도 나온 거 중심으로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부분도 시간이 너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히기를 바랍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재명 지사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제보의 이면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무슨 의혹 제기만 하면 병풍 사건 꺼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조폭 국제 마피아파가 연루됐다고 하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익 제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담은 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내가 전달했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 신빙성에 더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가짜예요. 자기 돈 자랑하면서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이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믿고 조폭하고 연결됐다고 믿어야 하는가? 저는 뭐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이게 그 조폭의,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파의 일종의 그 박모라는 조직원의 윗선에 있는 사람, 뭐 두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급의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인터넷 그 도박을 하다가 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좀 구속됐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2017년에 구속되기 전에 12월에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미리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서 축구 좋아하고 뭐 SNS 많이 하는 사람, 그 정치인 이름 대라고 그렇게 검사가 얘기했다는 사실이 지난 9월 KBS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때 수사 자료를 자문단까지 꾸려서 변호사들한테 KBS가 취재하면서 검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과잉 수사다, 별건 수사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국제 마피아파 지금 이제 조직원이든 행동대장이든 이 사람이 윗선이 그 사람이고 그 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지사하고 만나는 자리에 차에다 갔다가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당시에 기소가 됐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기소 안 됐어요. 그럼 검찰은 뭘 수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별건 수사하고 과잉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검찰은 그러면은 제일 중한 혐의를 받아야 되고 제일 형량도 높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지사하고 조폭하고 연루됐다고 하는 의혹의 근거가 도대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조폭을 변호를 한 건 맞는데 조폭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변호사가 조폭인 줄 몰랐다. 근데 변호했다. 이거는 정말 그 동의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거 모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조폭인 줄 알고 한 거고요. 또 한 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국제 마피아파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은수미 지금 민주당 시장하고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대선 후보 주변에 이렇게 조폭의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나 막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지금 조폭하고 사진 찍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집무실에서 그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있는 사진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 뭐 그냥 발뺌하는 수준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국민들께 이거는 진짜 소상히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더 그 집무실에서 발 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걸 지금 조폭 연루서를 주장했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이 전부 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진도 가짜고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갖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걸 밝혀줘야죠. 그 아니 의혹 제기만 하면 다 밝혀줘야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야권 얘기도 좀 해봐야 돼서 앞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집무실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일단 당시 시장실이 열린 시장실이어서 누구나 좀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야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는데 오늘 아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 개정을 할 경우에 5.18 정신을 그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전두환 정권 같은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저축하면 누구든지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게 희망이 좌절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말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아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유감 표명 수준이 아니라 사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사과 이게 뭐 유감 표명 자꾸 이제 단어 결국은 사과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저 너무 당혹스럽게 질문을 바로 내려가지고. 네. 그런데 그 사실 이렇습니다.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진짜 마음 뜻은 지금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는 그 잘하신 부분도 있고 왜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그 또 잘한 부분은 이건 우리가 좀 계승하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께서 그 정치권에 들어온 게 너무나 짧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 그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과 사실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건 다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지인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그걸 내가 그 좀 놓쳤다. 제가 좀 놓쳤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책도 배워야 된다. 잘못된 그런 뭐 모든 걸 그 국가 정책을 위해서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배워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하필 독재자, 인권 유린,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축제 이 정권을 벤치마킹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재평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도 그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그건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를 다시 우리가 재평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의 얘기는 정치는 잘했다 이거였어요.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그 사람은 독재자였지만 그래도 사람 쓸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독재자가 사람 좀 몇 명 잘 쓴다고 하는 평가 나오면 그 시대는 그럼 재평가받고 다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 특수군 개입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호남에서 얼마나 많이 등을 돌렸어요. 그거 다시 등 돌리게 하기 위해서 5.18 영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호남 사람들도 그것에 동의한다. 호남 사람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뭐 역사관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전두환 씨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던 사람 얘기를 굳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 끄집어내서 비유를 하는 게 적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과입니까? 제가 오늘 사과한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설명과 비유나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경험형이 수용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좀 사과할 거면 좀 깔끔하게 사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나는 그래도 역시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한 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고 계속 사과하라 얘기하잖아요. 윤 전 총장 사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안위 국감 때 뭐라고 했냐면요. 마지막에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제가 지휘한 사람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부족했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건 분명하고 상실감과 배제감으로 아파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쪽은 사과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했고요. 다른 한쪽은 사과한다고 하는데 유감 표명했습니다. 어떤 게 더 진정한 사과에 가까운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뭐
그 최고위원께서는 이 정도 뭐 사과에 어떻게 보면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평론가님께서 그 지적을 하신 부분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그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그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고 또 우리 당내 경선이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 저런 말씀은 보통은 위험하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역시 좀 뭐라 그럴까 정치 경험이 좀 없으시니까 실수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감 표명하긴 했는데 관련된 논란은 또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상층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발사 시각 결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는 진행할 것이라면서 오후 2시 반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이 발사 시각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전두환 발언과 관련한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4인방을 연 이틀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고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독도 북동쪽 한일 중간수역에서 9명이 탄 어선이 전복된 가운데 15시간 표류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조타실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돼 해경은 선체 내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K-뷰티와 먹방 등을 SNS를 통해 내보내면서 이른바 뒷광고 소득을 챙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등 7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액의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그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에 반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뉴스 NC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 10시에 냉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박광열 앵커, 발사 예정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았는데 지금은 볕이 나서 눈이 좀 따가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 발사는 변함이 없다고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조금 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나로 개발과 함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 핵심이 연료 충전 문제인데 지금 일단 궁금한 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오전부터 계속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저희 추진 공급계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다 이제 준비를 갖다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료 탱크하고 산화제 탱크를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를 채워서 한 1시간 전에는 이제 연료 탱크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화제 탱크가, 그다음 연료 탱크는 이제 그거보다 먼저 이제 채워져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냉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연료가 들어가고 산화제 투입이 뒤따라서 이어지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받은 자료에서는 연료 투입이, 그러니까 추진제라고 하죠. 네. 추진제 투입이 4시간 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언론 배포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발사를 하려면 12시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죠. 관련 내용이 없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추진제가 언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추진 공급 시스템을 갖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공급 시스템 절차를 갖다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 아마 이제 잘못돼서, 그러니까 미리 그 추진을 그렇게 일찍 해놓을 필요가 없죠. 저희가 발사 전에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 저희가 그 연료에 추진제를 그 연료 탱크나 산화제 탱크에 넣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관이나 이런 곳에 이물질이 없는지 또는 그것을 다 진공으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투입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갖다 지금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1시 반 이후에 이제 연료, 그러니까 추진제를 넣고 그 이후에 산화제를 넣는 게 급하게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되는 거다. 원래 2시부터 이제 산화제를 투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관한 열망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바람도 좀 걱정입니다. 지금 지표면도 바람이 다소 불고는 있지만 특히 이 높은 상공에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에요. 이 상층부 5.5km의 초속 20m 이상 바람이 불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도 저희가 이제 관측을 했었는데요. 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사하는 시간에 좀 바람이 때때로 변하니까. 그렇죠. 변하고 그래서 그게 어제 한 6시 이후에는 또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도 조금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에 지금부터 저희가 그 기상팀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 반 정도까지 그 결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반까지는 4시 발사 직후에 상공의 바람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최종 발사 시각은 몇 시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곧 발사 아마도 그때 그 발사 시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제를 추진하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그 전에 나와야지 되죠. 제가 알기로는 2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확정되는 건 아니고 막판까지 다소 변수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또 날씨뿐만이 아니고 위성의 어떤 그런 물질이나 저게 충돌 가능성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주 환경에서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예상치 않게 저희가 또 그 시간대에 저희가 한 4시 5분에서부터 8분 대강 한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에 무슨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피해서 만약에 4시에 정확히 발사가 안 되면은 한 4시 10분이나 발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저희가 윈도우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우리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분 단위로 맞추는 것보다는 이 비행 시험의 성공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발사에 마지노선 시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고흥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오후 5시 41분이 일몰,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인데 만약 해가 지면 못 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가능한 시간이 한 7시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발사 이전 상황을 지금 이제 발사가 임박하다 보니까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발사 이후에 보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발사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일이 많은데요. 이제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성공하면은 이제 성공하겠지만 성공하면은 이제 박수 치고 그다음에 또 실패하더라도 좀 격려해 주시고 이러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저희는 또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우리 발사체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끔 이제 집어넣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이 이제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힘이 필요하다. 국민 네. 여러분들의 이제 힘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통제도 철저한 상황이고 저 우주센터 내부 뭐 현장의 분위기랄까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떨까요? 정말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다들 뭐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해야 될 거, 12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다 준비를 했고 정말로 그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 결과를 갖다 기다리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좀 초조해하고 좀 그렇게 있습니다. 긴장하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뭐 박사님도 실제 누리호 개발 초창기부터 10년 넘게 참여를 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지금 드는 생각 좀 빨리 뭐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지금 드는 생각 좀 어떠십니까? 저희들 아마 생각들은 이제 그 다음 사업을 이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벌써 이번에 됐으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하고 싶었던 것도 우리가 그 연구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번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전에 사실 이런 데이터가 없이 저희가 뭐 그냥 백지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저희 힘으로 저희 데이터를 갖고 우리 땅에서 발사를 하니까 아주 그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짜 정말로 우리 경제성도 있고 성능도 발사체보다 우월하고 그러한 발사체를 할 그러한 젊은 친구들을 특히 많이 연구원들은 그런데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차 비행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개량이라던가 상용화 이런 부분까지 벌써 뭐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 계신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1시간 한 10분, 20분쯤 뒤에는 또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지는 잠시 뒤에 또 연구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로우 개발과 함께한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현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독도 북동쪽 한일 중간 수역에서 9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타실에서 사망자 1명이 발견됐고 사고 해역 인근에서 표류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은 구조됐습니다. 선원 가족들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진 후포 사고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조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실종자 가족들은 이곳에 모여서 밤을 보냈는데요. 해경은 사고선의 선적인 이곳 울진 후포항에 대책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구조를 바라는 가족들은 뜬 눈으로 이곳 대책본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전에는 해경이 구조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가족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빠른 구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2명을 구조하고 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이후에는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소식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복된 상황 그리고 구조 활동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새로 확인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초 어선이 전복됐다고 신고된 시간은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시간은 이보다 15시간 정도 이른 그제, 그러니까 지난 19일 밤 11시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이 건강을 조금 회복하면서 이런 내용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구조된 선원은 조업 중에 큰 파도가 덮쳐 배가 기울었고 파도가 배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갑판에서 작업하던 7명은 해상으로 탈출했고 선장과 기관장은 선 내에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인 선원 2명은 오전 7시 20분쯤 해상을 떠돌다 구조됐고 울릉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저체온증 이외에는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조금 늦은 오전 7시 34분쯤
전복된 어선 조타실에서 선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망자를 헬기로 이송한 뒤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조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6척과 어선, 항공기 등이 투입돼 사고 해역 중심으로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 떨어진 한일 중간 수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후포 사고대책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업자들이 가져간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등이 전담팀을 꾸려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은 형사사건의 결론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대장동 개발 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수용한 땅으로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가이드라인 정도 나왔고요. 주주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다 시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 민간업자들이 챙겨간 수천억 원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 먼저 성남시가 검토하고 있는 건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장동 5천호 세대의 준공 승인을 보류한 겁니다. 추가 배당을 막고 민간업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성남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추가 배당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진 않습니다. 성남의뜰 이사회 3명 가운데 공사 측이 한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나머지 2명은 민간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협약에 따라 사실상 의결권을 가진 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이후에 배당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사회 자체가 민간업자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과연 그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마지막 방안은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수천억 원대 배당의 근거가 된 사업협약이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으로 무효가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이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게 했다면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건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배임 혐의점에 대해서 입증이 이루어지고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무효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모두 반환할 수 있는 거죠. 성남시든 성남도시개발공사든 당장 민간업자에 대한 추가 배당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 결국 지금으로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그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에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잇따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이 높다면서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 대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해 지난달 초부터 계속된 이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These are unlawful activities. They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y are unacceptable. 그러면서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The DPRK must abi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is time to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toward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도 북한과의 협상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미국 주일대사 지명자는 현지 시각 20일 상원 외교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은 한국과 일본의 공조와 협력을 환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가 한미일 3국의 최우선 순위인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청문회를 통과하면 한일 두 나라 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다고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하고 북한의 무기고를 다양화했다며 이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선에도 동맹국군에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없다며 사드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10도 시야로 제한되어 있어 동해나 서해로부터의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온 쌍용차의 새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중소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 모터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그 주인공입니다. 쌍용차에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인 데다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물음표가 찍혀 있어서 매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2파전으로 좁혀졌던 쌍용차 인수전. 서울회생법원은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 모터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쟁 상대인 ELBNT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증빙이 부족하다며 후보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로써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인도 마힌드라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10달 만에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는 매출액 기준 30배 이상의 체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우겨 넣는 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오랜 경영난과 밀린 임금 등 쌍용차가 짊어진 빚만 7천억 원에 달하고 정상화에 1조 원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매각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1986년 당시 재계 5위였던 쌍용그룹 품에 안기며 지금의 간판을 내건 쌍용자동차. 호란도, 무쏘, 렉스턴 등이 잇따라 히트를 치면서 한때 SUV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998년 대우그룹으로 넘어간 뒤 2004년 다시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됐고 기술 유출 논란 속에 법정 관리와 평택 공장 유혈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2011년 새 주인이 된 인도 마힌드라마저 10년을 못 넘기고 경영을 포기하면서 다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쌍용차. 반복돼온 먹튀의 악몽을 이번엔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에 8천만 원가량에 거래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가상화폐가 주류 시장에 진입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거침없는 상승세로 7만 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코인당 6만 7천 달러에 바짝 다가선 뒤 전날보다 3%가량 오른 6만 6,300달러대, 우리 돈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붐이 절정이었던 지난 4월 중순 6만 4,900달러에 거래된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런 상승 기세는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펀드인 프로시어스 스트래티지 ETF가 뉴욕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탄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간편하게 증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가상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프로시어스 ETF도 첫날 상승에 이어 이틀째 거래에서도 3.7%가량 올랐습니다. And so the thinking goes that when the ETF happens, it will open up a huge new a supply of demand. Lots of people are going to come in. 비트코인은 물가 상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져 디지털 금과 다름없다는 기대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했고 미국 증권 당국도 가상화폐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석 달 만에 가격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심한 점에서 미국 대형 증권사들도 아직은 투자에 신중한 편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낮췄지만 카드 회사의 장기 카드 대출인 신규 카드론 가중평균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7개 카드 회사와 LH농협카드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11.46에서 15.43%였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인 6월보다 상단 금리가 오히려 2%포인트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을 탄로한 인플루언서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뷰티 콘텐츠와 먹방 등을 SNS를 통해서 내보내면서 이른바 뒷광고 소득을 챙겨놓고도 신고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16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을 탄로한 미등록 숙박 공유업자 1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공직 경력의 특혜를 통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을 탄로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28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 경력 전문직의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로 경찰입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색 경력을 쌓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 김대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퇴근 후면 근무복을 벗어놓고 소리꾼으로 변하는 경기 구리경찰서 교통조사팀 장남희 경위. 지구대와 파출소, 형사팀 경력까지 두루 갖춘 만 30년 차 베테랑 경찰관입니다. 입사 초기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찰관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 대학 전공인 민요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딱딱하고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경찰관을 대변하는 분위기라면 저는 이제 민요를 통해서 어떤 부드럽고 친근한 소리꾼 장경위의 특기는 경찰의 각종 대민 업무에서 빛을 발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부터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이보다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게 남은 경찰 생활의 목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경찰관으로서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무가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체력 단련에 열중하는 경기 남양주 호평파출소 소속 양윤영 순경. 조직 내에선 이미 몸짱 경찰관으로 유명합니다. 경찰이 되기 전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대회에 나가 입상하는 등 남다른 재능과 활동력을 뽐냈던 양순경. 이제는 강한 여경의 모습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대민 업무하면서 시민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이럴 때 좀 제 밝은 에너지를 통해서 마라톤 대회 1등에 킥복싱, 태권도 등 무도 8단의 강철 체력 여경, 남양주 북부경찰서 최진선 형사는 범인 검거 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 각종 가요제를 휩쓸었던 가수왕 출신 의정부 금호지구대 이상희 순경은 화려했던 경력과 재능을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색 경력을 자신만의 특기로 갈고 닦는 경찰관들. 오늘도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줄곧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유가에 아시아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시각 현재 3020선을 전후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1.67%까지 오르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보시죠. 117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와 위험 선호 심리가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다만 지난 이 거래일 동안 급락한 만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3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미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과 올해 겨울이 예년에 비해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내륙지방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이른 가을 추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하지만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 상층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날씨로 인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발사 여부와 정확한 시각은 이후에 기상 조건을 고려해서 다시 발표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영남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이 16도, 광주 17도 등으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악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